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새벽에 울린 긴급 재난문자에 잠 깬 분들 많이 계시죠? 대구와 경북 그리고 울산, 경남, 부산에서도 흔들림에 잠을 깬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주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 5차례 여진이 있었는데 여진은 보통 며칠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뒤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올해만 100회 이상 발생한 지진 늘 경계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경주 지진에 관한 자세한 소식 잠시 후 포항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11월 30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지역국 연결해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4도로 출발했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기온이 낮은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도 대부분 5도 예상됩니다. 한편 경주 지진으로 경북 북부권에도 새벽에 재난 문자로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 북부 지역에서 피해 신고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평가 보고회가 조금 전 10시 40분 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동의 대표 축제인 탈춤 페스티벌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주관해 안동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에서 진행됐는데요. 축제 온라인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축제 공간의 확장과 민속축제와의 분리를 통해 탈춤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로 8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인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함께 중장기적인 과제도 남겼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 보고회를 통해 올해 축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탈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지난 새벽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현장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4시 55분쯤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앙의 상세 주소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이천리,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5.8의 지진이 일어났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화곡 저수지 부근에서 직선거리로 약 21.8km 떨어진 곳인데요. 따라서 이번 지진은 경주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정확한 진앙은 경주시 외곽 지역으로 경주 도심보다는 대단히 아파트가 밀집한 포항시 남구와 울산시 북구와 더 가까워서 지진 직후 고층 아파트에 사는 포항과 울산 시민들 도 강한 진동을 느끼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한 포항 시민은 잠을 자던 중 침대가 마구 흔들려 깼다면서 6년 전에 생긴 포항 지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듯해 다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경주 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진을 느꼈다거나 지진이 맞느냐는 등의 글들이 쏟아졌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쾅 하는 소리를 들었고 1, 2초간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앙이었던 경주시 문무대왕면의 한 주민은 규모가 4.0이라고 하지만 진앙과 가까워서인지 7년 전보다 확실히 지진 강도가 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사람이 다치는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이전에 큰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에서 또다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른 새벽 시간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곧 생명입니다. 앞으로 여진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TV나 라디오를 통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표하는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요.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등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가 지난 27일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에서 관련 전문가와 울릉군 관계자, 어업인, 주민해설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및 울릉도 독도 영해기점 무인도서관리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2014년 지정된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관리 활성화 및 울릉도 독도 영해기점 무인도서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심포지엄에서는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발표됐으며 특히 단계적 용도구역제 도입 등을 통한 해양 생물 다양성 및 수산 자원량 증가 방안, 해양 보호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쓰레기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무인도서 중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울릉군과 협력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대회 울릉도 유치를 통해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계의 과학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세계 여성 추방 주간을 맞아서 지역에서도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는 스토킹 피해 증가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의 임향원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스토킹 피해 상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고 있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네. 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사건 신고하는 상담 건수가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대구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한 전체 건수를 보면 2021년에 164건, 2022년에 512건, 2023년에 1월에서 9월까지 통계로 825건으로 네. 2021년 대비해서 약 5배가 상승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주로 어떤 피해를 많이 호소하나요? 피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가 많으신데요. 네. 전현 배우자거나 전현 애인이거나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고 있고 주로 폭언, 위협, 폭행, 그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의 이제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이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복적이라는 거는 단 한 네. 가지 이유가 아니고 피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예.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네. 예를 들어드리면 네. 주어서 피해는 가정폭력인데 스토킹 피해가 있거나 주어서 피해가 디지털 성폭력인데 스토킹 피해가 있거나 이렇게 중복적이고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연령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저희가 보면 20대가 가장 많기는 한데요. 10대를 제외하고 이제 20대에서 6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미파학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 4명 중에 1명 비율인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가해자에게 상담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거나 저희 상담소에 해가 될까봐 자기 드러내는 거를 힘들어하는 내담자분들이 많으세요. 뭐 연령이나 이렇게, 네. 뭐 개인 그런 그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 걸 말하시는 건가요? 예, 개인정보 얘기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 비율로 저희가 드러내더라고요. 그렇군요.
본인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관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해자랑.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일면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감시나 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집, 직장, 학교 등을 알고 있는 때가 많아요. 가해자가. 그래서 자기나 자기 주변에 직접적인 해를 가할 거라는 현실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을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 이런 네. 폭력 피해에 더 고스란히 이렇게 노출돼 있다는 게 더 참 심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크지만 피해자와 주변인을 보호하는 체계는 좀 미흡하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 경험자 주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기도 이제 겪을 수 있지만 주변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 안전조치 등의 여러 조치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네. 하지만 가해자나 가족이나 이렇게 파트너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분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 경험자가 입수할 수 있는 심소도 이제 운영을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피해 경험자가 동거 가족인 사람 외에는 주변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직장 동료나 직장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나 쉼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와 더불어서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피해 경험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 후에도 검사 승인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잠정 조치는 검사나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서면 경고를 하는 부분,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이 기본이고 2차례 각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고 최종 9개월까지 가능해요. 네. 이 전자장치는 가해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요. 구치소 유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피해 경험자가 바로 신청할 수가 없다고요? 예, 본인이 할 수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그 피해 경험자와 법정 대리인 신청 요구는 가능하지만 검사가 이걸 미청구할 때는 피해 경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책들이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 안전조치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가해자가 문자, 전화, 편지 같은 거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 경험자 근처에 집이나 직장 포함해서 주요 생활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그 밖에도 안전조치라고 해서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안전조치에 3가지가 있는데 스마트워치 지급, 112 센터 등록, 가해자 발견 시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출퇴근 및 등하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처에 순찰 강화 그런 부분들의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가능해요. 피해자가. 예. 네. 또 피해자 또는 피해 경험자 주변들이 이렇게 좀 해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피해자와 가족까지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일단은 가족 동거인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네.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는 일단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저희 상담소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신청을 했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스토킹이 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 지원과 보호책이 좀 어떻게 좀 달라지고 보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스토킹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 경험자나 주변인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에 이제 전화, 서면 등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해 행위 자체가 경찰이 이렇게 개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직접 신고 외에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전조치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안전조치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끝난다는 게 경찰의 어떤 개입이 끝난다는 것보다 네. 본인이 그 정도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멈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런 조치들이 피해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강력 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조치들을 취해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피해 경험자가 자기 문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경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대응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네네. 피해 경험자가 말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리고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경찰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께서 피해 경험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책이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피해 경험자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것, 물리적으로 예. 그리고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 경험자가 직접적으로 보호 조치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화한다면은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기관들도 이제 성교육 의무로 이제 교육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대구에는 성교육 협의회가 있어서 성교육 협의체에서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양성평등원이나 뭐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네. 의무화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단체들은 많을 것 같아요. 예, 교육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피해 경험자는 자기 문제 전문가라는 거, 이 피해 네. 경험자가 말하는 그 말에 경찰이나 관계자들이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끝으로 이 스토킹 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다른 개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 기록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도 피해 경험자가 혼자 신고 대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상담소에 도움 청하시면 되고 네. 상담소의 상담 비용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상담받고 기록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가해자에게 받은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주변인들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증거자료 보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쉼터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소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 저희가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거나 필요시에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소통해서 대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 비용이 이제 무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온라인 상담 저희 단체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구 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의 임향원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대구 서구문화회관에서 2023 대구광역시 구군 연합 합창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이 행사는 대구시 각 구군에 있는 7개의 합창단이 한 곳에 모여서 공연하는 자리인데요. 매년 이맘때 열리는 행사고 각 구군의 기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창단 간의 인적 교류도 할 수 있어서 참여 단원들도 기다리는 공연입니다. 또 지역민들도 무료로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멋진 공연인데요. 네. 아름다운 합창 소리와 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또 너무 목소리도 좋고 또 감정이나 표현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수성구 편에 봤을 경우에는 너무 악기 소리와 사람의 음성 소리 너무 그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 좋았고요. 화음 소리가 또 너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좀 색깔도 그리고 화음도 달라서 좋았습니다. 연말인데 연합으로 합창을 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영산동에서 온 손예진입니다. 평소에 합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합으로 보니까 되게 좋고 다채롭고 개성도 뚜렷하고 정말 우리 관객 입장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원들이 정말 즐겁게 하셔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제가 정말 저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열정적이고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내년에도 기대가 됩니다. 대구라는 그 한 도시 안에서도 구군마다 느낌이 다른가 봐요. 합창단이.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시기에 딱인 첫눈 오는 날 만나자부터 지휘자까지 춤을 췄던 아바 메들리, 또 어른들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써니까지 다양한 선곡의 무대에 만나볼 수 있었고요. 네. 성악 축하 무대와 모든 합창단이 모여 부르는 연합 합창까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대구광역시 구군합창단 연합회의 임관현 회장에게 들어봅니다. 구군연합합창제를 소개를 하자면 2010년도 동구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매년 북구, 서구, 달서구, 중구, 달성군 순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구군합창단의 정기연주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곡이나 좋아하는 곡 두 곡을 뽑아서 연주를 하기에 대구 시내의 구군합창단이 공연을 이 한 번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합창의 매력은 여러 명의 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화성으로 아름답게 지휘자의 손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기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합창단의 목소리를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아우르는 거죠. 연합합창제의 매력은 이 구군에서 제일 대표하는 합창단이 구군 합창단이 아닙니까?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구마다 다른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넣고 그 원서를 보고 어느 정도 인원이 모였을 때 외부의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오디션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씨를 뿌렸다가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연의 결실을 맺은 것이고,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우리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합창단이 7개라고 했잖아요. 대구시에 있는 나머지 2개 구군은 왜 참여하지 않나요? 남구는 기존에 합창단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해체가 됐다고 하고요. 올해 새롭게 대구에 편입된 군의군 합창단은 현재 연합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 중이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합의 공연, 더 많은 합창단이 함께하는 공연이 되면 좋겠고요. 공연에 참여한 행복북구 합창단의 권신자 다운하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래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도 노래에 관심이 있었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뭐 저희들이 주부로서 또 이렇게 노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합창단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이제 기쁘게 제가 쫓아가서 오디션을 보고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오디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 아마추어 합창단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큰 어떤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열정,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런 것이 더 이제 가만히 된 것 같아요. 한 주에 이제 2시간 정도지만 모여서 여러 사람들과 또 어울려서 노래도 하면서 우정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힘든 점을 같이 이제 이겨낼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았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삶의 힐링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행복의 전령사 같은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이고. 네, 방금 얘기한 권단원이 속한 행복북구 합창단은 매년 3월에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또 구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행복북구 문화재단, 서구문화회관 등 각 구군의 문화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신규 단원 모집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 구군 연합합창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이슈 가져왔습니다. 이 법 시행 5년 차를 맞아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직 부족한 점은 뭔지 간단히 전해드리고요. 어제 대구에서 유의미한 보고서가 발표돼서요. 이 내용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벌써 시행 5년이 됐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은 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2019년 7월 16일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면서 처벌도 가능해졌고요. 네. 2021년 3월에 이 법이 개정이 결정이 돼서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개정안에선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당사자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됐고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조항도 신설이 됐습니다. 또 처벌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이런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 누설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네, 이 핵심적인 부분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보고요. 이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좀 여전히 모호해서요. 그러네요. 네, 정부가 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노동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제출한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괴롭힘의 유형을 단 한 번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는 일회성 행위와 그렇지 않은 지속 반복적 행위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이 지속 반복적 행위의 인정 기준은 3개월 이상 지속, 평균 주 1회 이상 반복으로 두는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일회성 행위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퇴사를 강요하거나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 같은 걸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지속 반복적 행위로는 업무, 휴식에 대한 감시를 하거나 업무 능력, 성과 미인정 및 조롱, 훈련, 승진, 보상, 일상 중 차별을 하거나 또 힘들고 꺼리는 업무를 몰아주기 등이 예시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보통 지속적인 반복적 행위로 이해하기 쉬운데 일회성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념 규정이 근데 참 어려워요. 실무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노무사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사 내에서 이제 관리자 혹은 대표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제 민주노총 대구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와 대구청년유니온이 함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도 다녀왔는데요. 이 보고서는 상담 및 조사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개선 방향 보고서입니다. 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받고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을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살펴본 보고서인데요. 네. 그동안 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이 피해자나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상담하고 조사하는 실무자 관점에서 진행됐던 연구는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을 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 내용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특성보다 조직 구조와 조직 내 문화의 측면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첫 번째로 수직적인 조직의 분위기가 꼽혔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도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족, 업무 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
불명확함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 같은 맥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히 행위자를 처벌하기보다 조직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구성원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행동 방침을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직접 접하고 사건의 해결을 지원해야 하는 이 상담 조사 참여자들이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고스란히 부담으로 안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네.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고요. 또 이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임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또 공공 민간 상담기관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조사는 대구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에 참여하는 5개 직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를 들면 공인노무사가 있을 수 있고 네. 노동조합 내 간부가 있을 수 있고요. 노동상담기관 상담실무자, 또 기업 내 고충처리 담당자 등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 사내 해결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비밀이 누설되거나 혹은 또 업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2차 피해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에 인원이 적고 또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부서 이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사실상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퇴사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비밀이 누설되기 쉽다는 거네요. 그렇죠. 규모가 작을수록. 그렇죠. 예. 특히나 또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되는 점도 되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다 다녀야 되니까요. 네, 회사를. 회사는 계속 네. 다녀야 하는데 그래도 이 금지법이 시행되고서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 한 심층 면접 답변에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노동자한테 커피를 타와라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가 네. 대구에는 여전히 많았는데 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좀 다 같이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돌아보기만 되고 실제적으로 좀 변화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공인 노무사들도 여러 어려움을 같이 말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래도 민형사상으로만 대응을 해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 안에 생기고선 노동자 입장에서는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뭐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혀서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 근거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예. 설명을 하고 뭐 교묘하게 비아냥거리거나 책상을 없애거나 티 안 나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더 이상 용인되지 않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겠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직종과 단체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대구 여성 노동자회 같은 노동 상담 기관부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법률원 같은 노동조합에서도 참석을 했고 공인 노무사뿐 아니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참석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 노효철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도 너무 우울해지고 이 일이 3D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해야 그나마 빨리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심순경 대구 청년유니온 국장은 이번 보고서를 실제 담당한 담당자인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작은 회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모호함이나 제도의 명확한 한계점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조중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부분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임단협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지만 노사위원을 구성하거나 괴롭힘 행위를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병원 자체의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고 제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리 방식에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조사관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초기보단 인식 개선이 많이 이뤄져서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런 문화가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자리 잡혔다고 설명을 하고요. 조직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자, 상담과 조사 참여자의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이 취재하면서 김 기자는 뭐 어떤 걸 느꼈나요? 네, 이 대구에서 유의미한 보고서가 나온 만큼 법제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취재를 했고요. 네. 실제 보고서 내용 중에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조사가 한 달 이상 걸리면 너무 막막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 26일에는 시민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되거나 혹은 사업주가 괴롭힘 당사자인 경우에 조사나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공론장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행 5년 차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은 한국 최초의 문학비, 한국 최초의 시비와 어린이 현장비 이야기와 함께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 동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구가 최초가 되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주실 이야기는 한국 최초의 문학비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학비 시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세워진 문학비가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1948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세워진 문학비는 바로 빼앗긴더라도 봉헌원가로 한국인의 신금을 울린 항일 민족 시인 이상화의 시비입니다. 최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한국 최초의 문학비 시비인 이상화 시비 어디 있습니까? 이상화 시비는 대구 달성공원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달성공원에 오시면 원숭이 우리가 있죠. 네. 원숭이 우리와 코끼리 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쪽으로 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시비는 까만 돌로 되어 있는데요. 까만 돌이다 해서 까만 오자를 써서 오석이라고 하는데 약 높이가 1.8m가 되고 폭은 1.2m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세워진 때에 1948년인데 당시 대구에서 발간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 전문지 죽순을 중심으로 하는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상화 시비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대구에 세워지게 된 것은 시인의 고향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까만 돌에 시가 새겨진 것도 특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제가 안 그래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요 시비 까만 돌이 우리 대구에 없어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비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단단하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돌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썼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까만 흑요석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이상화 시인의 시비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는 아닌가 봅니다. 어떤 시가 새겨져 있나요? 그 시의 시비는 나의 침실로라는 시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나의 침실로도 이상화 시인이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18세 때 썼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 나의 침실로라는 것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조금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시비를 당시에 이상화의 셋째 아들인 이태희라는 학생, 그러니까는 11살 된 학생이 글씨를 쓰고 그 글씨를 음각으로 새겨서 그 비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그 어린 학생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화 시비, 한국 최초의 문학비로서의 갖는 의미는 뭘까요? 예, 이제 이 이상화 시비를 통해서
많은 전국의 유명한 문인들에 대한 시비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상화 시비는 우리 비단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확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상화와 같은 항일 민족 시인 또는 의미 있는 시에 대해서 점점 더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상화 시비가 그만큼 이렇게 먼저 되었고 퍼져나갔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문인들이 변절하게 됩니다. 친일로. 네. 그런데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화 시인 개인에게는 영예롭고 고귀한 기념비가 되고 네.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는 문화적인 자존심을 말해주는 척도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를 새겨놓은 비석의 의미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최초라는 의미와 네. 변절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인 자존심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최초 어린이 헌장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최초 어린이 헌장비도 대구에 있나요? 그것도 대구에 있습니다. 1957년 어린이날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었고요. 그 다음해인 1958년 어린이날에 역시 우리 대구 달성공원에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헌장비를 세웠습니다. 달성공원은 네. 정말 중요한 곳이고요. 여기 달성공원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전국 최초도 많고요. 네. 대구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릴 때 그냥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가는 그렇습니다.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가시면서 약간의 의미를 또 문화탐방의 네, 장소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최초 어린이 헌장비는 어떻게 추진됐나요? 전국 최초 어린이 헌장비 건립 사업은 그 당시 이제 아동 문학이 상당히 발전이 됐는데 아동 문학을 이끌었던 분들이 또 대구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 헌장 초안을 만든 분이 이제 이 마혜송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고요. 아동 문학의 나름대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아동 문학회가 대구에서 만들어져서 이걸 주도하면서 이 헌장비가 바로 대구에 들어서게 된 거죠. 네. 달성공원에 참 역사적인 문화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화 시비가 달성공원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어린이 헌장비도 달성공원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들은 다 그 장르에서 최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부분 말고 구 한말에 애국지사였던 왕산 허위 선생과 이상용 선생과 같은 기념비, 즉 호국과 관련된 기념비가 있고요. 예. 또 석재 서병호 선생은 대한민국 어떤 팔렁그사라고 불렸던 아주 그 문인 화가로서 아주 대부이신데 서동균 선생과 같은 예술비가 또 달성공원 내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공원은 과거 대구의 정체성이 뿌리가 묻어져 나오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과 장소에 대한 통시적인 관점의 교육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소풍 가는 장소가 아니었네요. 소풍도 상당히 좋고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복 이후 최초의 시동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시동인지인가요? 네, 1946년 5월에 광복 이후 약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시 동인지가 대구에서 탄생됩니다. 바로 문학지 죽순이라는 곳입니다. 죽순. 네, 이거는 이제 한국 근대 시문학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시 동인이었던 죽순 시인 구락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윤수의 주도하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 광복 이후 최초의 시 동인지.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어떻게 창간이 됐나요? 네, 죽순이요? 당시에 이제 우리 아까 전 일제강점기에 이상화와 현진건, 이장희를 비롯한 백기만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광복 이후에 우리 쪽 대구 쪽에서는 또 유치환, 박목을, 조지훈과 같은 청록파 시인 또 초토의 시로 노벨 문학상에 2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었던 구상 네. 이런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들이 참여해서 죽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사적 의의가 상당히 크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대부분 아시는 시민분들이 아시는 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김춘수와 귀천으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 등이 바로 이 죽순을 통해서 작품을 발표한 아주 의미 있는 시동인지입니다. 이 죽순이 창간됐을 때 사회 분위기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혼란 그 자체였죠. 예.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그다음 산업시설이 생산을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문인들이 글을 써내는 원고지라든지 인쇄할 종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문인 동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출판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윤수라는 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상당히 얼마나 상당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우여곡절 끝에 문인들이 시를 만들어내면 종이를 어렵게 구해서 인쇄에 들어가고 낮에는 그것도 비용이 더 비싸니까 석유 램프를 밝히고 발로 인쇄기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창간호에는 이 이윤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아는 시인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유치환, 박목을, 이호우, 김동사 이러한 같은 분들이 17분의 동인들이 시를 발표했고요. 네. 호를 거듭하면서 여기에 발표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서 만들었다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시인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네. 됐다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박두진, 조지훈, 박몰과 같은 청록파 시인들 우리 시민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죠. 그러네요. 거기에 구상가, 김춘수, 천상병 같은 향후의 유명 시인들이 되는 아주 신진급 예술인들이 다 참여함으로써 해방된 문단의 시 전문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시동인지 죽순을 만든 죽순시인 구락부. 네. 네. 이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그 동인이 있던 그 시계방이었는데요. 명금당이라는 시계방이었습니다. 시계방이요? 이때, 예. 그러니까 시계방의 주인이 이윤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수라는 분이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분은 네. 나중에 배달도 본인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외지의 문인들이 온다거나 예술인들이 대구에 오면 명금당을 찾는 겁니다. 네. 예술인들의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가게 안에서는 언제나 예술인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 자욱했었고요. 보들레의 시에 나오는 파리의 카페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렇습니다. 떠오릅니다. 네. 죽순시인 구락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이상화 시비 건립을 추진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시 동인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상화 시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도 필요성을 전국구에 있는 시인들이 와서 수필가 김소원이 대구에 와서 민족 시인은 우리의 어떤 의미가 크니까 시비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적석에서 뜻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인 48년에 달성공원에 역사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인 이상화 시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한국 최초의 문학비와 어린이 헌장비 이야기 그리고 광복 이후 최초의 시동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여러 나라 아티스트들의 무용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제2회 무용 비엔날레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과 독일, 이스라엘 등 1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데요. 이번 무용 비엔날레가 예술과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 촉진에 힘이 되고 예술의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3) 경북 씨름 대축전이 오는 12월 2일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은 초등부, 중등부, 유망주 경기와 함께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씨름 경기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씨름뿐 아니라 트로트 가수의 축하 무대와 군악대 그리고 구미 무을농악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한국 전통의 국가 무형유산이자 민속 경기인 씨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축제 현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구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합니다. 해당 공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지역 농수산물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의 물류 거점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지역 안무가들의 창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극장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 안무가들의 창작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하는 지역 안무가들을 선정하고 작품 제작을 지원해 국내와 해외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유통 기회까지 마련해 줍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와 예술인들의 다양한 무대 진출을 응원하겠습니다. 겨울에 찾게 되는 과일인 귤. 이 귤은 과육뿐 아니라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 귤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에 귤 껍질을 넣고 20초에서 30초 정도 돌리면 전자레인지에서 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말린 귤 껍질을 책상 위에 두고 수시로 물을 뿌리면 가습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대구 경북 전역이 영하권의 강추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5도, 대구 4도, 구미 3도, 김천 2도, 영주 1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주말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져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